4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2명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얘기해보겠습니다.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B씨 등 의사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린 뒤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 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병원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도 숨기고 사망 진단서에도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사망 원인은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나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을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벌여온 릴레이 1인 시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한 겁니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 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수술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입니다. 만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면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행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환자단체의 지적입니다. 의사단체는 하지만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를 들어 수술실 CCTV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고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의료사고가 나면 이를 축소,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병원의 잘못된 행태 때문일까요? CCTV 때문일까요? 수술실 CCTV 유출 방지 책임은 환자에 있을까요? 병원에 있을까요? 수술실 안에서 침해받지 않으려 하는 의사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는 어떤 프라이버시일까요? 믿고 수술대 위에 누울 권리,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수술 동의서를 받는 것처럼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CCTV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한쪽은 보석이고 다른 한쪽은 형 집행정지 신청?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네, 먼저 그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요,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질병 등의 이유로 형 집행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형 집행정지는 검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요. 최종 결정은 심의의 결과를 참고해서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리게 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보석의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고요. 이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형 집행정지 신청 사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변호했던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와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수차례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불에 대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청서에 적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제 국민통합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형 집행정지 요건 같은 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먼저 그 형사소송법을 네. 보게 되면요. 제471조에 수감자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네. 검사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도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그 윤모 씨가 네. 호화수감 생활을 했던 그 파문 이후에 이 집행정지 요건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적인 상태나 뭐 지위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에는 네.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가 된 네. 것인데요. 다만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네.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제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네. 이제 구속되었던 2017년 3월 31일을 네. 기준으로 하면 불법 공천 개입 관련된 그 확정 판결을 받은 징역 2년 네. 형기를 이미 다 채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네. 이 국정농단 특가법상 뇌물이나 직권남용, 불법 공천 개입 등이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 미결수, 기결수를 따지지 말고 구속기간이 만료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재수감을 하든지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통합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좀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서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뭐 결과를 전망해 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검찰은 네. 오늘 이제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서 의료진 면담을 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고요. 네. 형 집행정지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심의 결과를 보고받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리게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형 집행정지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요건이 강화돼서 2015년부터 이제 심의위원회를 네. 신설해서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형 집행정지는 이제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악화, 잉태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우고 있는 디스크 통증과 수면 장애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치소 내 의료시설과 통원 치료만으로 호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꼭 법률적인 문제 더해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얹어져 있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집을 샀는데 막상 입주해 보니 집 바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부동산 하자 미고지, 기울어진 집에 대한 손해배상 구조 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이모 씨는 부산 사하구의 한 빌라를 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입주 직전 비어있는 집에서 도배를 새로 하고 싱크대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씨는 황당해졌습니다. 공구가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가 하면 무슨 유령의 집처럼 열어놓은 문이 저절로 닫히거나 더 활짝 열리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난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 집안 바닥이 거실 바닥 기울기를 기준으로 12.5cm나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가 난 이 씨는 빌라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 하자보수 공사비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수리비가 이제 매수인이 생각하시기로는 2,400만 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견적을 받으셔서 그 수리비 상당을 이제 2,400만 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신 겁니다. 공단은 재판에서 하자 현장 검증을 통해 매수인이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전주인은 손해배상금 800만 원 지급 법원 조정에 합의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매도인이 하자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이상 공인중개사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뢰인 이 씨의 손을 들어주며 공인중개사가 하자 수리비용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거래 관념상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 상태를 중개업자에게 낱낱이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은 능동적으로 나서 중개물의 하자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중개 대상물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설명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깨하고 분쟁을 미리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재판부는 다만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을 단시간 내에 확인하는 동안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책임 비율을 30%로 한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며 중개물의 하자를 알고 숨겼든 실수로 알리지 못했든 제대로 된 정보를 고지하지 못했다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어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러 제한되는 만큼 공단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매수인의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입니다. 한 캔에 4,000원이 넘기도 하는데 4캔을 사면 2,500원씩 만원에 준다. 편의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입 맥주 판촉 광고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카드로 읽는 법조. 오늘은 맥주 가격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2017년 기준 국내 주류 소비 현황을 보면 총 출고량은 366만 킬로리터, 이 중 맥주가 215만 킬로리터로 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신 양만 보면 양주, 소주, 막걸리 등을 다 더한 것보다 맥주가 더 많은 국민술입니다. 그러나 술에 붙는 주세를 들여다보면 맥주는 국민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단 주세는 알코올 도수와 양,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와 술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종가세는 비싼 술에 비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유신 시절이던 1972년 모든 주류의 이 종가세 부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맥주는 소주나 탁주 같은 싼 술이 아니라 위스키나 꼬냑 같은 비싼 술로 묶였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만 해도 맥주는 국민술이 아닌 위스키 같은 비싸고 고급스러운 술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귀하신 몸이 된 맥주에 붙는 세금은 주세율 72%에 주세액의 30%에 해당하는 별도의 교육세,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쉽게 말해 과세표준 1,000원짜리 맥주에 이런저런 세금이 붙으면 출고 가격은 2,036원, 국산 맥주 가격의 절반 이상은 세금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수입 맥주엔 이런 주세가 붙지 않습니다. 수입 신고 가격에 관세가 붙는 게 전부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수입 맥주 관세율은 각각 24%와 30%, 그나마 FTA 발효로 EU와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하는 맥주는 관세가 단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해외 맥주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근본 이유입니다. 수입 맥주의 진격은 수치로도 입증됩니다. 2012년 7,400만 달러였던 맥주 수입액은 2017년엔 2억 6,300만 달러로 5년 만에 250%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중국 맥주 수입량은 같은 기간 600% 이상, EU는 350% 이상 폭증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격의 수입 맥주입니다. 편의점 수입 맥주 점유율도 시유를 기준으로 2016년 이미 국산 맥주 매출액을 추월했습니다. 대세는 수입 맥주에 넘어간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하고 싼 세계 여러 나라의 맥주를 맛볼 수 있어서 좋지만 국산 맥주 업체들 입장은 다릅니다. 누구는 엄청난 주세로 묶어놓고 누구는 세금 한 푼 안 붙이고 국내 맥주업자들이 봉이냐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실제 OECD 35개 나라 가운데 주세를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 멕시코 3개 나라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다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함량 5도 안팎의 맥주를 위스키나 코냑과 같은 비싼 증류주로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렇지만 맥주 세금 문제엔 커다란 딜레마가 있습니다.
다른 대다수 OECD 나라들처럼 알코올 함량에 따라 주세를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대표적 서민술인 소주 가격이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주당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종가세를 그대로 두고 맥주 세율만 낮출 경우 정부가 술 권하는 사회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질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주세법을 4월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다양한 맥주를 먹을 권리와 국민 건강 악화 등 술로 인한 폐해 사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주세법을 정부가 이번엔 손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태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필요한 때만 한국에 들어와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내 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 한국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오늘 신호등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구성 등이 우수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의 사용 설명서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UN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자격으로 지난 15일부터 4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10차 UN 개방형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4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